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또 정말 재밌고 빠르게 경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왜 저기에? 그런데 이 소식을 먼저 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여기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하지만 저기릿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정정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제 연착륙, 경착륙, 그리고 노랜딩, 여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연착륙, 경기 하강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등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고자 여러 정책을 함께 펼치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며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우리가 엄청나게 버블이 막 생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그냥 안정되게 수그러드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면 경착륙이라는 게 있는데, 요 녀석은 경기 하강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쿠당탕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이렇게 금리 인상 등 정책을 펼쳤는데 그 효과가 급격히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크게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증시는 또 급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경착륙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연착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그건 바로 노랜딩. 노랜딩의 정확한 정의는 경기 하강이 오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 건 똑같아요.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요즘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고용도 탄탄해, 소비도 탄탄해. 야, 미국 경제 왜 이러냐? 미국은 진짜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말 그대로 경기 하강이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은 걸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증시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크게 평생 동안 간다면 진짜 좋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단어를 쓸 수 있겠네요. 태평성대.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엄청나게 강하다면 결국은 고용과 소비가 탄탄하니까 인플레는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잡고자 금리는 또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지금은 랜딩을 하지, 그러니까 착륙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착륙을 할 것이고, 그때는 비행기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착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경착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노랜딩이 오면은 결국은 S&P 500이 빠질 수밖에 없다, 연말 되면은 크게 빠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 그냥 쓱 생각하면은 아니 경제가 좋은데 증시가 왜 빠지나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쩔 수 없이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은 착륙을 할 건데, 그때 충격이 생각보다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는 또 하락한다, 미리 또 반영하며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착륙, 경착륙, 노랜딩 이 개념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제 저기리시 설명드렸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지체했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왜 저기에? 어제 바이든이 깜짝 우크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틀렸다며 추가 지원, 그러니까 우크라에 추가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다음에 담화를 하면서 올해 내로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결의가 필요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으로부터 그 결의를 받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걸 보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뭐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이제 좀 끝나가나 보다, 한 여름쯤 되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빨리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리고 이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건설 산업 관련이 매우 좋아질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초는 AI, 로봇, 2차전지 이쪽이 뜨거웠는데, 아마 연말에는 그러한 성장주들 말고 조금은 기초적인 건설, 해운, 화학, 철강 등등등 요런 애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최근 철강이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갑자기 철강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나 봤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열린다는 걸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며, 우리가 올해 초부터, 아니 작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 중심에는 철강, 해운, 화학, 건설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열립니다. 3월 4일날 양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철강주가 그 부분을 선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철강이 조금 급등해서 그렇지 그 뒤에는 화학주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고 하며 또한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는데 유럽향 수출이 많은 튀르키예의 철강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수요는 늘어나는 그 와중에 공급이 또 차질을 빚었으니까 철강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양회는 3월 4일날 열립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양회 전 중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중국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튀르키예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철강 생산의 30% 정도가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섣불리 생각하기에는 야 튀르키예 수출의 45%가 유럽향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면 되겠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세이프가드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한국, 터키 FTA를 활용하면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뭐 짧은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앞으로 철강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크라도 그렇고 그리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건설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가장 필요한 거는 당연히 철강이겠죠. 다음입니다. 중국은 금리 동결. 어제 중국은 LPR을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경기 부양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동결을 했다고 하며 아마도 미중 금리차 확대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기름들 중에서 아니 길이 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거는 뭐 미국이 5%고 그다음에 중국이 2%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지.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진짜 심플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라를 정해서 아무 때나 예금을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예금 금리가 2%고 옆에 뭐 다른 나라를 봤더니 예금 금리가 5%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맡길까요?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5%짜리 맡기겠죠. 그 말인즉슨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미 금리 2%인 나라에 있던 외국인 자금도 이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아마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동결을 했다고 하며 실제로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채권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중국도 끝입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곧 다시 중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라며 올해는 중국의 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채권 시장 온도차. 최근 회사채 시장이 다시 온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AA급인 현대오일뱅크는 1,500억 모집에 1조 400억의 수요가 모였으며 참고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공모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뭐 그만큼 높았다라는 소리겠죠. 그 말인즉슨 인기가 좋았다는 거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공모 시장 같은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A+급인 LS전선은 500억 모집에 6,800억이나 모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온도차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어디가 안 좋나?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혜책을 진행한 현대건설 솔직히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야, 현대건설이 망하려면 그냥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등급도 AA급인데 언더 발행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로 치면은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뭐 그런 공모가를 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설사의 인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에 이러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그 와중에도 건설은 살짝은 나쁜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경쟁이 불붙었었습니다. 우리은행에 오면은 예금 금리 조금 더 줄게요. 우리는 5% 줄게요. 우리는 5.1% 줄게요.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자진 인하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 인하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리를 최대 0.7% 인하하고 최대 한도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르분들이 이제 대출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은행에 압박이 좀 들어갔었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기업 하나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 요즘 들어 게임주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주의 중기 투자 전략을 좋아하는데요. 아마도 기름들 저기릿이 많이 소개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임 출시 전 기대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깔려 있을 때 매수를 한 다음에 게임 출시 전에 매도를 하면은 꽤나 괜찮은 전략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 게임이 얼마나 뛰어날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침 한국투자증권은 NC의 전략적 전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목표 주가 51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은 23년 또는 올해 또는 내년은 17년에 이어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IP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PC 및 콘솔 부분의 수익 점유율 증가는 바람직한 환경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가 큰 프로젝트 TL이 2분기, 아이온2가 2024년 내년에 출시가 되는 걸 봤을 때 이 두 개가 꽤나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때까지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마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데요. 하반기에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현대차 증권은 7.2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바로 3분기부터 아스달 연대기, 나 혼자만 레벨업, 이 두 개가 출시가 되며, 그리고 이 게임을 바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년에 판호를 발급받은 4종의 게임을 중국 시장에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넷마블 실적 보면은 답답하죠. 하지만 이벤트는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고, 과연 앞으로 넷마블이 추가적 상승 기대감이 있을까, 그리고 3분기에 출시한다는 저 게임들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요즘 들어 급등하는 모습. 어제 LG 디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오늘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이투자증권의 목표가 1.9만원을 제시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도 너무 심한 사이클을 타는 그런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LG디플은 이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범용 제품군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OLED TV, IT, 자동차 패널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패널 부분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2025년 2년 뒤부터 전기차 인기가 더 커질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에서 뭐 할까요? 맞습니다. 전방 주시를 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자동차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자동차에 그냥 LCD TV 하나 박을 수는 없으니까 OLED TV가 하나씩 박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 때문인지 LG 디플의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바닥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청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올해 말까지 개청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의 설치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우주항공청 설치 잠정안에 따르면은 사천시에 청사를 두고 청장 산하 한개 본부로 출발하며 연구개발본부를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외국인 연구원의 영입 등 유연한 조직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우주 관련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오히려 실무진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주 전담 조직에 대한 신설은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얼마나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좋아지겠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우주항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너무 비싸요. 요즘 뭐 제주도 안 가고 해외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제주도 항공권이 왜 비싼가 봤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해외로 가는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으로 증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도 같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 가는 항공권의 가격이 당연히 싸졌을 거로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요즘 들어 이 피해를 제주도민들이 보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를 좀 기피하고 다른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올 여름쯤에는 해외 가기에는 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거를 뭐 저점 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제주도를 한번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M 3.0 경영 전략. SM에서 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25년도까지 별도 기준 매출 1.2조에 영업이익률 35%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참고로 작년 매출이 5천억이었으니까 3년 만에 매출을 2배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실적이 나온다면은 현재 공개 매수 가격 12만원, 이거 뭐 싼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너무 저렴하다, 앞으로 저렇게 실적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건데 지금 가격 너무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원인데 지금 주가는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SM이 이렇게 실적 예상을 발표한 걸 봤을 때 아마도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제약을 거는,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SM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매수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람 테크놀로지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신영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기관 수혜치기 매우 잘 나왔죠. 기관 수혜치 결과는 1700대 1, 의무 하격은 11%, 그리고 유통물량 인정치는 14%인데 예상 시총은 1300억이니까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청약할지 말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영증권이 지금 현재 없다면은 지금 만들어도 청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